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정통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죠. 저희가 작정하고 들으시는 분들 열받으시라고 하는 얘기들은 아닙니다만 언제쯤이면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라고 그런 주제들로만 다룰 수 있을지, 그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거겠죠. 그 누구보다 그런 역사를 만드는 데 앞장서시는 분입니다. 박한용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실장님이 워낙 얼굴이 작으신 분인데 더 얼굴이 작으면 이 카메라 바를 잘 받는다고 진짜 하던데. 잘 받아요. 저는 네.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카메라조차 예민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디 카메라빨 받으실 일 있으십니까? 전에 방송 출연할 때 그래서 아예 저는 방송을 안 봐요. 좌절할까봐 나에 대해서. 저는 실장님 얼굴이 작아질 때마다 한편으로는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닌가 살짝 걱정되거든요. 예. 괜찮습니다. 예. 제발 저희들을 위해서라도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저희가 몇 주 동안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사실은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예. 좀 쫓겼죠? 쫓겼습니다. 네. 예. 쿠데타 하는 놈들만큼 우리가 쫓겼어. 그래서 그럼 그 이후에 박정희가 어떻게 정권을 잡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준비돼 있죠? 네, 사실 쿠데타보다 이제 이후에 권력을 장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지난주에 쭉 얘기자 해병 1여단을 동원해서 한강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육군본부 광장하고 방송국, 국회의사당, 중앙청 이런 요소를 점령한 다음에 그날 새벽 5시에 라디오 방송으로 이른바 6가지 혁명 공약을 합니다. 그래서 성우가 읽었죠. 아나운서죠. 그때는 아나운서. 예, 나오라고 해서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나왔다가 이제 읽으라 하니까 읽은 게 바로 혁명 공약이에요. 자, 정말 그 아나운서분은 두고두고 싫었을 네. 것 같아요. 뭐가 뭔지 모르고 나왔다가 네. 역사의 한 역할을 보조 역할을 담당한 겁니다. 네. 오늘 그래서 우리 문 아나운서께서 그 시절로 돌아갔어서 유쾌하지 않더라도 혁명 공약 한번 기어이 저한테 시키시렵니까, 실장님? 그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저 이 혁명 공약을 읽는 두 번째 아나운서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기념하면서. 정말 역사에 이렇게 남고 싶지 않았으나, 예.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므로 광고 듣고 와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친애하는 애국동포 여러분, 은인 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군부가 걸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도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유엔 헌정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할 것입니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 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섯째, 민족적 수건인 국도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권기군 만세. 와. 예. 방금 들으셨는데, 이게 바로 5.16 쿠데타 직후에 새벽 5시에 이른바 발표한 혁명 공약입니다.
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내용을 뭐 지난번에 좀 다뤘으니까 한마디로 하면 방공, 미국과 유대, 그다음에 민정이양 이 세 개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성격이 무척 강했다. 훈다 이 세 가지가 미국의 신뢰를 획득한 데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죠. 예. 근데 교학서 교과서라든지 또 인터넷 박정희 지지자 글에는 6항이 없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마치 그 5항까지밖에 없는 것처럼. 네,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5항까지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거룩한 박정희의 쿠데타라는 그 인터넷 댓글도 보고 충격받았는데, 예, 뭐 자기 필요할 대로 아전인수하죠. 결국은 박정희는 이 혁명이라고 말을 붙이죠. 쿠데타를 한 다음에 민정 이양하겠다고 그 약속을 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불리하면 말 안 하고 생략하는 게 이 수구의 그 주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이 5.16 쿠데타 일으킨 직후에 뭐냐면 참모총장 장도영을 이제 끌어 넣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해서 5월 16일 당일날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의 장도영, 부위원장의 박정희가 취임했었잖아요. 그거 바로 그날 오후에 포고 제4호를 발표합니다. 이 포고 제4호의 내용은 장면 정권을 우리가 인수한다. 넘겨라. 또 아니고 인수한다고. 두 번째가 국회를 해산한다. 세 번째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그 다음에 장면 및 국무위원 체포.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즉각적인 권력 탈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쿠데타라는 게 그런 거죠. 아, 이게 정말 그럼 쉽게 이루어졌나요? 그런데 운명의 48시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운명의 48시간. 예. 5월 16일부터 18일 요 쿠데타 직후 48시간 동안은 상대 상황이 유동적이었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예. 유동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막을 수도 있었고 어떤 변수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 이 48시간 동안은 군이 전체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았어요. 관망이거나 우왕좌왕했었습니다. 또 주한미군 사령관 지난번에 홍성열 교수가 이야기하셨죠. 메우르도 같은 경우에는 네. 장면을 지지하는 성명을 즉각 발표하고 야전군을 동원해서 진압을 해야 된다고 제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뒤집어진 거죠. 예, 바로 그 국면들이 있다가 뒤집어지는 중요한 고비 중에 하나가 육사 생도들이 건방지게 지지 시위를 한 거예요. 이때 그 앞장선 사람이 배우 조정이 전두환이죠.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군부가 쿠데타 지지를 표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군부가 쿠데타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데 예.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뭐냐면 초기에는 아까 주한미군 사령관 맥그루더가 진압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불개입을 표명한 것은 뭐죠? 내버려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5.18 때처럼 그렇죠. 예, 개입 안 하겠다. 반은이지만 미필적 고의죠. 네, 미필적 고의.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장면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수년에서 나와가지고 18일을 나와서 사퇴 성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61년 4월부터 사실은 10여 건의 쿠데타 정보가 장명 정권에 계속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쿠데타 이후에도 사실 그때 쿠데타에 딱 참여한 군인들은 3,600명 정도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막으려고 연대 생각만 근무죠. 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쿠데타가 성공을 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장도영이죠. 육군 참모총장이 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도영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미국의 이거 친미 사람이에요. 네. 친미적이고 그다음에 민주당하고도 가까웠어요. 장면 정권하고도. 그러니까 민주당이 믿었죠. 미국의 지지를 받고 우리 민주당하고도 가까운 장도영은 우리 편일 것이다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뭐냐? 장도영은 또 하나의 얼굴이 있었죠. 과거에 박정희가 5번이나 함께 한 부대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한편 장도영은 또 자유당 때 이기붕과 가깝게 지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구학을 대표하는 세력이기도 해요. 이런 점들에서 이 양명성 있는 인간이라는 것들이었고 박정희 이걸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사실은 떠봅니다. 간을 보죠. 장대한테 아마도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혁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슬쩍슬쩍 떠봅니다. 오. 그래서 4월 20일부터 장동혁에게 슬쩍슬쩍 얘기를 했어요. 좀 하니까 좀 가만히 계셔달라고 양해해달라고. 근데 문제는 장동혁은 그때도 하지 말라고도 안 하고 하라고도 안 하는 애매모호한 태도, 기회주의죠. 와. 한편으로 장면 총리는 장동혁을 믿었으니까 요즘 군부 쿠데타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군은 안정화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야,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네, 이 사람은 예. 네. 왜 마치 6.25 때요. 신성모 국방장관이 이승만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거나. 예, 낙루 장관이죠. 예. 아니면 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면서 북진 통일하자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왜 신성모가 얘기한
우리 국군은 대통령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의 허락만 있으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뻥을 친 것과 참 비슷하다. 항상 과잉 충성하는 놈들은 위험해요. 야. 하여튼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이제 1차적 장도영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이중주의 네. 또는 기회주의. 두 번째는 윤보선 대통령의 또 모호한 태도예요. 사실은 그 초기에 미군 사령관 맥그루드하고 그린 대리 대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 제1군 그 제일 막강화를 가진 동원해서 진압을 하자고 했을 때 아까 유혈 충돌을 막아야 된다는 명분으로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엔 다시 야전군들이 독려했어요. 또 박정희 진압하려고 하니까 5월 17일 날 윤보선이 친서를 써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대통령이 또 방관한 거예요. 이거는 뭐 방관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묵임 방조 아닙니까? 윤보선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예, 역시 뭐냐면 이 장민과의 불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인조 반정입니다라는 얘기 뭐예요. 인조 반정에서 뭐냐면 신하들이 임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광해군을 빼고 새로운 임금을 모시는 겁니다. 할 때 혹시 그게 나? 이런 거죠. 혹시 그게 나? 와. 장도영도 혹시 나?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의장으로 모시니까 위원장으로 하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작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거나 나라의 안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그렇죠. 그 자리에 올라갈 개인의 사심만.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야 할 말인데 이것은 이들의 태도는 장도영과 윤보선의 태도는 쿠데타가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교학사 교과서는 쿠데타를 윤보선도 지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예. 마땅히 이 장도영하고 윤보선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개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묵인하고 방조한 그렇죠. 겁니다. 이때 17일 날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정적적으로 체포해야죠. 쿠데타 세력들을. 그러니까 게다가 미국의 태도가 왜 결정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점을 놓치는 순간에 미국이 다시 재가동된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뭐냐면 5월 16일 날 맥그루드하고 그린 성명이 있었잖아요. 쿠데타를 반대한다는. 네. 그런데 17일 날 새벽에 바로 미국에서 렘니처 합참 의장이 더 이상 성명 발표하지 마라. 이미 발표된 걸 할 수 있지만 이제 중단해라. 관망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진압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새벽에 나오고 바로 17일 날 또 아침에는 보울스 미 국무장관이 쿠데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면 이런 과정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지지한다는 아니잖아요. 네. 사실상 지지거나 방관이죠. 묵인이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쿠데타 진압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놓쳐버린 거죠. 윤보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장면이 믿을 세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결과 없네요. 이런 속에서 장면은 뭐냐면 하야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저는 제 생각에 만약에 미국이요 장면 정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거나 끝까지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미국의 행동이 굉장히 달랐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 장면을 포기했을까요? 자,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적어도 미국은 방공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쇼윈도 정책, 뭐 케네디가 적극적으로 얘기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할 때 장면 조건 아주 흡족한 것이에요. 일단은 왜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이 곤혹스러웠잖아요. 독재 정권을 미국이 후원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장면을 들어섰어요. 그럼 혼란은 있었다 하더라도 미국식 의회주의로 가져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미국에서 굉장히 장면을 포기했다 내지는 불신했다는 방증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팔리 보고서라고 있어요. 팔리 보고서. 팔리 보고서. 61년도 2월 달에 주한 미국 원조 협력단으로 왔던 사람의 보고서입니다. 이 팔리 보고서에 보면 장면 정권이 부패했다고 극심하게 비판을 해요. 그다음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까지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 경고도 있지만 동시에 뭐냐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장면 정권의 부정적 이미지를 미국에다 강하게 주입시켜 놓은 것이에요. 이미 그전에 59년 9월 달에 이승만 때도 콜론협회라는 민간 단체가 있었어요. 이쪽에서도 뭐냐 군사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자꾸 군불이 떼어지는 거죠. 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미국은 뭐죠? 5.16 쿠데타 6개월 전부터 박정희를 주목한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심상찮은 애다.
그래서 계속 체크합니다. 동향 보고합니다. 그 심지어는 5.16 쿠데타 일어나기 한 2개월 전에는 이런 정보를 입수했어요.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 박정희가. 그런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미국이 전혀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일어난 쿠데타라면 미국이 잠깐 우왕좌왕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나중에는 불개입 선언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뭐 그것까지는 양해를 해준다 하더라도 네. 몇 개월 전부터 이런 상황이 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거는 혹시 미국이 이렇게 되길 바랐다거나 또는 사주한 듯한 느낌까지도 가진다면 오버일까요? 근데 문제 직접적인 증명 자료는 없죠. 그런 자료가 직접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네. 그러나 적어도 뭐냐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합리적 의심이 발생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근데 우리 뭐 미국 욕만 하면 빨갱이로 몰아버리니. 예. 자, 근데 사실 저도 확실한 것은 당시 미국의 여러 가지 정보 보고에 따르자면 한국에서 4.19 이후에 민족주의가 발흥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제3세계가 등장하는 시기 아니에요. 60년대. 그렇죠. 예.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민족주의적인 발흥이 있고 통일운동은 더욱더 끔찍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던 건 사실이고 장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이 매우 높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허약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16 쿠데타에서 충분히 미국이 뜻만 있었다면 그 당시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진행 과정에 방지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안 했다는 것만 사실입니다. 5.16 쿠데타 확실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의혹을 가질만 하고요.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왜 5.18 광주 민주화 사태 때도 예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의혹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반민은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의혹들 속에서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속에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미국이 무엇이냐는 자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친미입니다.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게 정신병자가 스토커죠. 그러니까요. 예. 자, 이제 쿠데타 이후에 군정시대에 돌입하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 쿠데타에서 대통령으로 가는 길이죠. 예, 그 과정은 불과 3년이지만 3년 짧은 건 아니군요. 그러네. 3년에 걸쳐서. 예, 예, 2년 한 6개월 정도 되나요? 되는데 처음에 군사혁명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이것이 5월 19일 날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이란 게 6월 달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에 따라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것이 설치돼 이것이 사실은 뭐냐면 군정의 실제 기관이에요. 국보회 같은 거죠. 네. 전두환 때. 이렇게 되고 여기에 뭐냐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재건운동이에요. 재건운동. 나오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부속기관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바로 국민운동본부. 이거 재건 국민운동본부죠. 일제만 새마을운동보다 훨씬 강력한 간변운동단체예요. 이 재건운동의 후신이 새마을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우 정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중앙정보부인데 훗날 국가안전기부 안기부로 되었다가 지금 국가정보원 국조로 되는 중앙정보부 KCIA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 말 그대로 18년간 정치 사찰과 공작. 어감이 안 좋군요. 예. 민주화운동 탄압, 사회 전반 감시와 고문 등 인권 탄압을 했던 그 말 그대로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가 쿠데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국정원의 전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 김종필 작품이에요. 김종필이 이미 뭐냐면 쿠데타하는 순간에 이런 정보기관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착수한 것이죠. 근데 거기 보면 명분에는 이제 보면 이 부속기관이니까 공산 세력의 간접 침략과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치 목적이. 혁명 과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한다. 이 말에 독소가 있네요. 그렇죠. 혁명과업이라는 것은 지 하고 싶은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반대하면 제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통치의 장애를 제거한다. 따라서 한마디로 하면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인데 어느 정도냐면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소속 기관 있죠. 직원들을 지휘 감독할 수 있어요. 에? 국정원이 필요하다면 아무 기관이나 불러서 지휘 감독할 수가 있어요. 이거 소위 말해서 진짜 이 중앙정보부 직원이다 그러면은 짱인 거네요. 그렇죠. 초헌법적 기구죠. 이 정도는. 게다가 그냥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게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 검사 따위도 비켜라 필요 없다. 예, 검사 무슨 검사. 너희도 우리 지휘받아. 검사도 지휘받는 거예요. 더 웃긴 것은 여기다가 정책연구실로 싱크탱크 제가 발음이 안 되네요. 싱크탱크. 아, 그렇게 됩니까? 네. 제가 경상도 영어라서 좀. 정책연구실을 뒀어요. 아, 대북안보정책연구실이요? 아니요. 예, 예? 뭐냐면 이 정책연구실은 대북이 아니고 학자하고 주로 관료들을 모아가지고 뭐 이른바 군인으로서 안 되잖아요. 네. 각종 법안들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하고 농어청 고리체 정리하고 그다음에 민정이양 프로젝트 있죠. 민정이양 프로그램 로드맵. 그다음에 한일 국교 정상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입안 관리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정권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가 다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정책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 말 그대로 초정밀정 권력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있더라도 실제로 이 KCIA 중앙정보부가 모든 걸 만들고 그 핵심이 김종필입니다. 와. 그리고 그 박지원 그런 이제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예. 이게 말이나 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정부부의 탄생은 그렇게 시작했다. 온몸에서 온 털에서부터 뭐냐면 구더기가 묻은 채로 시뻘건 피와 손톱에 독이 묻은 채로 등장한 거예요. 이러면서 한편으로 혁명재판을 개시합니다. 이제 조지는 거죠. 왜? 권력적 억압기구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뭐냐? 혁명재판을 만들어서 이른바 3.15 부정선거 관련자, 부정축제 관련자 장면 정권 때 좀 약하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만을 이용해서 다시 이제 재처벌한 거죠. 아, 잠깐만요. 재처벌이면은 사실 소급이 원래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입법 논란이 되는 문제입니다. 예. 4월 혁명 때도 소입법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얘기에 본질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4월 혁명 이후에 진짜 이 혁명 재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월 혁명 이후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이나 통일 운동에 관계했던 사람들이나 이른바 진보적 인사들, 대체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바로 이 혁명 재판이 악용되었다는 것이죠. 그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이 통일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당, 사회당 들어보시죠. 이른바 우리가 혁신사정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쪽에 혁명 재판 해보던 게 14건이에요. 그 다음에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재판 해부 1건, 통일민주청년동맹 재판 1건, 민족민주청년동맹, 이걸 이제 민민청이라 불러요. 민민청. 예. 이쪽에 또 그 1건, 그 다음에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자통, 통일운동단체 네. 등 정당주도 통일단체 사건이 8건, 그 다음에 우리 거창하죠. 피학살 유족회 같은 거 2건, 또 민족일보 아시죠? 조영수 건. 네. 또 교원노조 같은 게 11건. 와. 총 48건의 사람 숫자가 아니고. 예. 사건 숫자죠. 예. 예. 자, 바로 혁명재판이 해부됩니다. 지금 사실 혁명재판에 회부된 내용들 자체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민족일보 사건이라면 왜 이회창 전 총리도 좀 법관으로 참가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새끼 법관으로. 그 당시에. 꼬마 법관으로 했는데 잘 알다시피 민족일보는 조용수란 분이 제일동포죠. 네. 귀국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대단한 진보적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통일 문제라든지 민족주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민주주의 문제 또 노동자들의 권익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린 분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뭐 대단한 건 아니죠. 사실 그 당시 진보적인 일반인데 이 사람을 사실은 뭐 조총련의 작업을 수수했다. 항상 보면 제일동포들이 걸리는 게 조총련. 네, 항상. 해서 결과적으로 처형당했죠. 그 연말에. 예, 됩니다. 그 2008년 1월에 재심 청구 당시에 처벌근거법이 위헌 요소로 판정되지 않았습니까? 처벌근거법 자체도 문제가 됐고요. 네. 실제로 조용수란 분은 민당 계열이에요. 총련 계열이 아니고. 왜냐하면 네. 북송교포 반대운동에서 철도에 들어놓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예,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은 이제 용공분자 색출한다고 하면서 61년 5월 22일, 쿠데타 난 지 일주일이죠. 네. 예, 동안 2,000여 명을 용공분자로 체포합니다. 근데 이걸 체포했는데 강하게 처벌해야 되잖아요. 네. 선체포법 만드는 게 뭐예요? 반공법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에 근거해서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일단 잡아들여 놓고 나서 만드는군요. 이제 더 쉬우게. 개정을 하는 거죠. 개정. 예. 예, 제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왜 작년 제정이죠. 때 국민 반발로 방공법이 좀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 반대 시위 일어나고 그랬죠. 여야가 야당하고 일반 시민도 다 반대했지만 그렇죠. 박정희는 총칼로 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찬양 고무한다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찬양 고무인지 모르는 찬양 고무. 그 말도 안 되는 찬양 고무. 예, 우리 딸이 유치원 때 6.15 선언이 있었어요. 네. 그걸 딱 보더니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네. 국방위원장이 만나잖아요. 그 우리 딸이 유치원 때니까. 아버지 나는 김정일 위원장이 좋아요 그랬어요. 네. 내가 그래서 입을 탁 틀어막았어.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저게 수구에 대한 공공연한 찬양 고무행위잖아요. 아니 실장이 진짜 땀 삐질 흘리셨어요. 우리 세대는 유신 세대잖아요. 혹시 얘가 밖에 나가서 또 이런 소리 할까봐. 그렇죠. 유치원생이 이게 국가보안법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또 나는 또 불고지죄로 또 끌려가면 어떻게 하고. 이게 뭔 소리입니까? 네. 이게 2000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내가 그런 시간대에 흘릴 정도에 내가 이게 바로 찬양 고무가 그런 거라는 거죠. 비유하면. 와. 물론 우리 딸한테 나중에 물었어. 왜 김정일 국방이 더 좋았냐니까. 김대중 대통령보다 젊었잖아. 아주 단순한 이유였어요. 어쨌든 찬양 고무입니다. 할아버지보단 젊은 사람이 낫다는 것이에요. 예, 근데 찬양 고무죠. 하여튼 그 다음에 불고지죄 있죠. 네. 또 통신해압에 관한 죄. 이런 것들이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올가맸던 거 아닙니까? 그 국민들이 계속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더더욱 심해졌겠죠, 반발이?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 쿠데타는 항상 떡부터 줍니다. 잘 생각하세요. 나폴레온도 처음에 환영받잖아요. 쿠데타를 하면요, 제일 먼저 쿠데타는 뭐죠? 민심의 지지 기반 없는 소수 권력의 전격적인 권력 찬탈 아닙니까? 불법적인. 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쿠데타를 볼 때는 그들의 제1차 사업은 민심 획득 사업이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래서 공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자, 내가 그 5.16 쿠데타 세력이라고 칩시다, 제가. 네. 자, 제가 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나와봅시다. 이건 좀 이따 박근혜 정권이 적폐 해소하면서 나오는 정책하고 생각해 보라고요. 자,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하겠다. 그죠? 구하기예요. 부정부패 관련자 처리하겠다. 부패 공무원 척결하겠다. 반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뭐 다 해야 되는 거고 해줬으면 하는 거죠. 깡패 소탕령, 이정재 같은 깡패도 있죠.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해서 가두행진시켰어요. 그 다음에 깡패 심각했거든. 그 다음에 퇴폐업소 단속. 그러니까 불법 다박 있죠. 춤추는 다박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수입 사치품을 불질러버리기도 합니다. 사치품 상류충리했어. 예, 쉽게 말하면 외제 고급 쓰는 것들에 대해서 한다. 그다음에 위화감 조성을 한다고. 그렇죠. 네. 그 사치풍조다. 가난한데 국민들은 또 다방 커피도 다방에서 파는 커피도 일시적으로 금지시켰어요. 왜요? 외제라고 수입하면 너무 돈도 없는데 우리나라. 자, 그다음에 재건 국민운동 하겠다. 이게 새마을운동 비슷한 거예요. 그다음에 농어촌 고리채 정리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촌 고리채를 20% 이상 되면 그걸 고리채로 규정했습니다. 채권에. 사채가 20% 이상 이자를 물면 고리채로 규정하고 일률제 12%로 낮췄어요. 자, 이런 걸 할 때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당근인 걸 알아도 사실은 이 정도 되면 민심을 어느 정도는 획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어쨌든 쿠데타란 방식이라는 것은 전격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그래 이런 걸 하면 좀 두고 보자. 그러니까 지지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좀 잘하나 못하나 일단 고려할 수밖에 없죠. 네. 요즘 말하면 군발이가 쿠데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군인들의 쿠데타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그렇지만 뭐 또 좋은 일 하면 혹시 나한테 떡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하긴 해야 되는 일이잖아. 그럼 일단 하는 거 보고 판단하자. 아니면 유보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고리채에 빚진 사람은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곧 이제 이것과 함께 보죠. 항상 정적 처벌이 같이 가는 거 아시겠죠? 이번에도 야당 의원 3명 탁게 걸리지 않습니까? 예.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렇게 해서 그러나 곧 칼 것을 보자. 한편은 민심획득 또 한편은 정적 제거. 이게 각시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정치활동정화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62년. 정치활동정화법. 네, 62년 3월. 예, 그렇죠. 근데 문제 이 정화법이 뭐냐? 청소하는데 6년 동안 정치활동 금지야. 68년 8월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와 어떤 조금 라이벌이 될 만한 또는 다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세력들 자체를 씨를 말리겠다. 자, 근데 68년 8월까지 6년간 금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 이게 군정기간이 6년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또 심지어는 중간 가족에 가더라도 1차 선거 때 이제 대통령 후보 출마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출마 못하게 하는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군정을 6년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설령 이 시기에 군정이 끝나더라도 정적들은 출마하지 못하게 만든 두 가지 효과가 있죠. 그러네요. 네. 예, 와, 악랄하네요. 네. 근데 여기에 항해서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하잖아요. 이건 인조 반정이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예, 그렇죠. 정말. 나한테 돌아올 떡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박지원 오히려 좋았던 거야. 자기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됩니다. 윤보선 하야. 그럼 너 말고 나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근데요, 실장님, 진짜 윤보선 대통령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의 오늘 새정치연합이란가요? 네. 그런 구태의 습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무책임하고 국민에 대해서. 야, 진짜 참 그러니까 자업자득입니다. 예. 그렇죠. 아유, 참. 이런 과거 역사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당시에 뭐냐면 민주당 원뿔이죠. 봤을 때 그때의 대응을 봤을 때 뼈를 깎는 각오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깎을 뼈가 없든지. 아, 원래 뼈가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연체동물이지. 예. 자, 이런 것은 뭐냐면 적이 잘하는 게 아니죠. 예. 자,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이제 관변화 자극하고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노동자 연합조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59년 말에 만들어진. 네. 이것을 뭐냐면 한국노동천연맹, 한국노총이라고 들어보셨죠? 한국노총 다들 아시죠? 예, 뭐. 뭐 지금은 좀 다르지긴 했다고 네.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관이 통제하는 조직으로 재조직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언론 출판 정화죠. 입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언론 출판 정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동시에 뭐죠? 우리 한국시민윤리위원회라는 게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의 규제하는 단체. 우리 요즘 뭐죠? 방송심의위원회인가? 예, 방통위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들의 원출발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식은 자율적 규제예요. 근데 뭐죠? 언론 출판 정화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라. 하면서 정화가 자체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뭐냐 윤리 강령을 제정해서 선언식을 만들게 한 게 한국시민윤리위원회를 만들어내면서 뭐죠 차도직이죠. 그러니까 사실 다 권력이 다 배치된 거 아니겠어요? 피를 묻히게 하고 그다음에 언론 대학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916개 언론사 가운데 일간지 39개, 일간 통신 11개, 주간지 31개만 남기고 다 해체시켜버려요. 네. 일단 그 부도덕한 정권이 첫 번째로 하는 짓은 언론 통폐합이라든지 언론 장악이죠. 예, 뭐 지금 저희 상황을 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전두환 때 뭐 이른바 정화 작업이 이걸 본뜬 거네요. 예, 참 그런데 지금 어디서 자꾸 그 바로 잡아달라는 지 나왔는데 네네. 조영선 선생은 진보 인사지만 방문조 생각이 강했다는데 제가 그 민당 개통 출신이라는 말에서 설명이 돼 있는 것이고요. 네. 예, 그러나 이분의 핵심이 뭐냐면 잘 보세요. 반공을 한 데서 민족주의 성향의 반공주의자이지만 반공주의냐하고 반공적 태도 가진 건 다르다. 조영선 선생이 한국 와서 얘기해서 반공주의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반공의 입장에 있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그가 본 것은 민족주의지만 그 민주주의적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은 대북 관계의 내용이라 한국 사회 민주화. 그래서 노동조합의 권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한국 사회 민주화나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 당대 60인대 상황에서 조영선 사람을 평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조영선에 대한 설명의 강조점이 반공주의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역사석은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언론 학생회라는데 기억나시죠? 네. 80년대. 네네. 바로 전두환 때 이른바 언론 정화라든지 사회 정화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부 다 이때 걸 다 본뜬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만 하고 있어도 지금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도대체 이 정권이 그 다음에는 뭘 할 건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역사는 과거의 얘기지만 예언서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어쩌면 이렇게 근데 알겠지만 항상 뭐죠? 민심 획득, 정적 제거, 그다음 자기의 본 모습이 나오죠. 네. 그 본 모습이 뭐냐? 거대한 신학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구학 일소라고 하잖아요. 과거의 모든 것들은 구학이다. 낡은 기성 정치인과 모든 것을 다 나쁘다 해서 구학을 하면서 우린 구학을 일소하고 새로운 정치하겠다 하는데 정작 자기의 모습은 신악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 사건이 있죠. 4대 의혹 사건이라고 예. 얘기를 하죠. 예. 제목도 골때래요. 표현이 제가 천박해서 죄송합니다만. 예. 워커힐 사건.
워커힐 사건, 증권 파동. 새나라 자동차 사건, 빠찡꼬 사건, 무슨 유한마담 사건 같지 않아요? 이건 무슨 사건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간단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중앙정보부 김종필이죠. 네. 이 주도하는 공화당 창당 자금과 정치 공작 자금 만드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것이 탈법과 불법과 그다음에 부도덕의 극치였죠. 워커힐이라는 것은 워커란 미국 장군이 있었잖아요. 6.25 때 전사를 했어요.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종의 쉽게 말하면 지금 워커힐입니다. 워커힐을 만드는 거예요. 뭐 그 만드는 건 뭐 좋다 칩시다. 근데 이것을 왜 누가 주도하냐면 중앙정보부가 주도해요. 워커힐 건설 사업은. 왜요? 남들 압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이니까. 왜?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건설 시공비 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공사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부정을 해먹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중앙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이니까 이거 할 때 일반 건설회사가 아니라 군 장비 병력을 무상으로 차출하는 거예요. 군 장비하고 병력 무상을 차출해가지고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뭐냐 중간에 돈을 튕겨먹고. 아, 워커힐이 이렇게 지어진 곳인가요? 네, 그럼요. 워커힐 춤추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증권 파동이죠. 예, 증권 파동. 예, 말하면 이것은 이 중앙정보부가 이제 증권 조작까지 한 거예요. 주가 조작이죠. 쉽게 말하면 작전주를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주가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 브로커들하고 증권 회사하고 결합해가지고 왜요? 저는 증권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쉽게 말하면 매입을 해요. 네.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다 올랐을 때 투멸해버립니다. 근데 확 그럼 또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러니까 자금 마련을 위해서. 그렇죠. 증권 투기를 조작한 거예요. 그다음 증권 시장 규모가 적기도 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좋을지 뭐냐면 증권 조작해서 증권이 나중에 폭락을 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사실 허수의 가격이 올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소문을 잘못 묘하게 내고 그다음에 왕창 구매하니까 다른 사람도 너도 나도 거기다 주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올라갔을 때. 그러다 올랐을 때 한 거 다 팔아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진짜 선의의 피해자들만 잔뜩 발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60년대 초에 무려 5천여 명의 증권 피해자가 나온 게 이게 증권 파동이에요. 야, 그 당시 5천여 명, 지금 뭐 동양증권 사태라고. 그렇죠. 예, 바로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세상인데,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증권 파동이에요. 그 다음에 62년대 1월 달에 보면 바로 아까 말한 새나라 자동차 사건이에요. 새나라 자동차 사건. 예. 이건 또 중앙정보부가 제일교파하고 기업인이죠. 손잡고서 새나라 자동차 주식회사라는 합작 회사를 만드는 걸 추진합니다. 건설해, 증권 조작해, 이번에는 회사도 만듭니다. 네. 그런데 문제 이 과정에서 뭐냐면 이제 공권력을 남용할 뿐만 아니라 자금을 점령해버려요. 쉽게 하면 회사를 만드는 창립 자본금 있잖아요. 이것을 또 빼돌려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작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쉽게 하면 페이퍼머니가 돼버린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냐면 회사가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차압을 당해서. 이게 이제 새나라 자동차인데 완전 헛나라 자동차 사건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빠찡꼬 사건은 뭔가요? 빠찡꼬 사건. 이건 더 웃깁니다. 이건 아예 군사정권이 빠찡꼬로 영업을 개시한 거예요. 에? 어디서, 이거 빠찡꼬 영업을 한다고 해도 막아야 되는 정권이 그렇죠. 앞장서서 네. 영업을. 자, 근데 이건 빠찡꼬의 천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일본.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밀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밀수를 합니다. 이걸 또 게다가. 밀수를 하고. 왜냐면 이제 기계값을 원래 빼돌린 거죠. 밀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또 이 과정에서 상납을 또 받아요. 업자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이 네 가지만 하더라도 이거 엄청난 거죠. 그 말 그대로 쿠데타 범죄로 시작을 해서 진짜 예. 박정희 집단의 부정부패가 이게 이제 출발 아닙니까? 예. 네. 아까 증권 파동부 어떤 분이 그 NBA BBQ인가 바베큐인가 BBK인가 사건. 네. 예.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걸 바라보던 지식인이라든지 시민, 학생들의 태도는 어땠나요? 처음에는 간망질 수밖에 없죠. 군인이 총 들고 설치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도... 대체로 관망적이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수고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뭐냐면 60년대 초에 50년대 말 60년대 초에는 제3세계에서 군부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군부 쿠데타가 대체로 뭐 민족주의적이었고 그다음에 낡은 왕정이라든지 이런 거 토하면서 개혁 정치를 좀 했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초기니까. 그런 속에서 혹시 우리도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버마나 터키나 이런 것처럼 또 이집트나 이런 것처럼 그 실제로 또 그렇게 포장을 했고 박정희들이 또 터키의 케말 파샤니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단 그런 쪽에서 국민들은 그래요. 이왕 일어난 거면 잘 되길 바라지, 못 되길 바라지 않잖아요. 또 제3세기 어떤 그런 쿠데타들이 나름대로 민족주의와 개혁을 했던 건데, 혹시 우리도 하도 안 되니까 군인의 손으로 그렇게 더 되면 어떨까라는 초기 분위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정치를 잘 모르죠. 이 군사정권의 성격을. 제 박정희라는 인물도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돼 있고, 세 번째로는 공포죠. 혁신에 검거하고 반공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에다 또 민심획대에서 부패 척결이나 사회정의를 제일 먼저 내놓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망하거나 뭐 저런 거는 뭐 어차피 해야 될 일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지지라기보다 해야 될 일 아니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다 학생층의 경우에도 자기네들은 피 흘려서 이게 정권을 무너뜨리지만 어떤 대안을 못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방관하는 청년 세대란 말이 또 유용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들도 뭐라고 딱 나서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지금까지도 좀 논란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장준하 선생이 이 사상계 유호로에서 좀 호의적 평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장준하 선생이 쿠데타에 뭐 찬성을 한 거냐, 용인을 한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좀 관망하자라는 분위기에서 장준하 선생도 그렇게 평가를 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쿠데타를 지지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자꾸 잘 보세요. 그게 1961년 6월호라는 것은 5월 30날 나오는 겁니다. 네. 불과 보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뺑키치라고 나오잖아요. 이 상황에서 쉽게 글을 쓸 수가 없죠. 일단 일어난 것이니, 다양한 개혁 정치를 내놓고 있으니, 지금 당장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이 개혁안이 제대로 된지 일단 두고 보자. 일단 고리처 정리 같은 것은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딱 뭡니까? 8월로, 그러니까 사실 한 달 반, 7월 30날인가? 그렇죠. 8월 1일 날 나오잖아요. 네. 한 달 반 만에 아니라고 정리가 돼요. 그게 바로 함석헌 선생이 5.16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사상에 발표합니다. 이거 장준하 선생이 마음에 안 들면 보도 못 하겠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기고를 안 받았겠죠. 그렇겠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5.16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혁명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혁명은 민중이 하는 거지 군인이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혁명은 군인이 하는 게 아니고 니들 주제 파악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강도짓이다. 그런데 강도는 밤에 남의 집을 틀지만 이것은 백주의 군인들이 나라를 강도짓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상계는 된소리를 맞습니다. 여기에 불과 뭐죠? 한 달 반 만에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상계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박정희의 이 국가 재건이라든지 조국 근대화라는 슬로건은 꽤 호소력에 있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그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제가 어릴 때마다도 근대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혀도 들었어요. 근대화. 제가 음치인데 2학년, 3학년 때 배운 노래겠어요. 고속도로 만들면서 3천만 한 계례가 힘과 뜻을 한데 모여 이 나라 근대화의 길로 줄다름칠 이엄한 간에 보아라 저 험산 뚫고 뻗어가는 고속도로 대국도 건설의 맥박이 뛴다. 음은 무시해 주시고요. 이런 식의 처음 듣는 노래입니다. 저는 유신이 박정희 때 1962년생이에요. 아, 예. 예, 돌상을 5.16 쿠데타 때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자, 이런 분위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당시 뭐냐면 이 박정희 국가 재건하자, 조국 근대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지식사회에 몰아붙인 것이 바로 미국의 로스토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참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뭐 후진국에서 도약 단계, 립오프 단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근대화를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 후진국을 숙소를 길게 이야기하면 개발도상국이에요. 아, 네, 개발도상국. 네. 그거는 익숙합니다, 저희도. 예, 예. 이
개발도상국에서는 군부가 상대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선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원력도 강하고 이 군부와 지식인들이 전문가들이 같이 결합해서 근대화 하면 도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퍼뜨렸어요. 이것이야말로 박정희 정권의 딱 입맛이 맞죠. 또 미국의 케네디 정권 이걸 보급한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로스도 그 근대화로 인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60대, 70대까지 휩쓰는 거예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도약 단계 전당은 핵심이 뭐냐면 군부를 엘리트로 보는 겁니다. 그 사회 내에서.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근대화로 인해 지식인들이 어느 정도 쇠뇌가 되거나 수용하던 분위기들. 또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식인들이 뭐 권력지향적이나 기회주의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그런 게 있지만 또 박쥐가 또 민족주의를 또 상당히 내걸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회비 민족주의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뭐 수입 대체 산업을 하겠다. 또는 내자를 동원하겠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니까 저런 것에 있어서는 미국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 가진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떡을 막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초기에 참여를 한 거는 당시 근대화론에서 미국의 군부 정치 개입 정당화 이론이라든지 또 민족주의 포장술에 한마디로 말해서 좀 혹했다. 뭐 그렇게 계속 교육을 받고 세뇌 교육을 받았으니까. 예, 근데 화장발은 하루가 못 가죠. 아유, 하루도 못 가서 화장 뜹니다. 예. 예. 바로 이 화장발이 지어지는 것이 불과 이제 6개월 정도에서 1년 사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관망이 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사회 선진적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1962년 4월 혁명 2주년 때 연세대학교 학보사에서 설문을 한번 발표를 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쭉 해서. 근데 5.16 쿠데타가 4월 혁명의 계승이다. 맞냐 했더니 17.7%만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60%는 아니다. 관계없다. 계승한 게 없다. 했어요. 그 다음에 5.16 쿠데타는 국민의 요구나 세계적 추세냐. 아까 제3세계. 했더니 73.3%가 국민이 언제 요구한 적이 있느냐. 세계사 추세와 관계없는 정치 혼란의 산물일 뿐이다. 후진국에. 이렇게 됐어요. 무려 73.3%가. 이거 아니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 학생들은 정확히 파악을 그렇죠. 했다라고 이건 얘기를 할 수 아니다 하는 거 있겠어요. 알았죠. 예. 아니긴 한데 지금하고 똑같죠. 아니긴 아닌데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새정치연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것이에요. 지금 상황, 그때 상황이. 그 앞으로 전망을 하니까 이 민정 이양을 한다고 하지만 군사 정권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65.7%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확하게 그 사태를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반대로 돌아선 계기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들 수 있을까요? 역시 신학이죠. 박정희 너만은 믿어봤는데 오직 답답해서 너까지 믿었겠냐. 근데 너 역시 아니구나. 그러니까 구학일소를 외치면서 나왔는데 정작 그 4대 의혹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학들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에다가 너 민족주의 얘기인데 사입이었구나.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좀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들도 있을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한미 관계예요. 잘 아시다시피 1962년 6월 달에 한미 행정협정 체결 촉구 시위가 시작됩니다. 네. 그 장면 정권이 추진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장면이 하다가 이제 중단된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1962년 봄에 남욱군이 미군한테 살해당해요. 5인 살해되죠. 또 뭐냐면 파주에서 미군 장병 5월 달에 미군 장병 6명이 소년을 절도를 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해예요. 결국 뭐 치사했지만 살해에 다름없죠. 그러니까 미군에 대한 행포가 살인 내지 살해까지 이르려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지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냐 알겠죠. 네. 어떠한 미군들은 처벌받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체결된 뭐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정에 의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렇죠. 계약이 된 상태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자, 이런 과정에서 민정 이양이 왜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번위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아주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정리해버리죠. 박정희는 한마디 하면 아까 말했던 혁명공약 제6항에 대한 배신의 과정이에요. 예, 그렇죠. 처음에 제가 읽었던 그 혁명공약이요. 예. 네, 민정 이양하겠다 조속했는데 일단은 61년 8월 12일 날 쿠데타 석 달 이후죠. 민정 이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게 8.12 성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로드맵을 자기가 제시했어요. 63년 초가 되면 정당 활동을 허용하겠다. 그 63년 여름이 되면 민정을 이용하겠고 하겠다. 그러니까 3년, 그러니까 1963년 여름까지가 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어떤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다. 단원제, 양원제가 아니고 단원제고 그다음에 선거 공영제로 하겠다. 뭐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61년 8월 12일 국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딱히 뭐냐면 반대하고 할 건이 없죠. 먹었던 입에 삼켰던 밥을 내주겠다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뭡니까? 미국이 지금 안 그래도 골치 아프잖아요. 군부 쿠데타를 지지했다는 불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바로 이렇게 민정 이양하겠다는 게 미국이 명분이 생겼죠. 그 박정희는 미국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 민정 이양 성명이 나오니까 미국이 오케이. Welcome to USA. 박정희는 of course,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되는 건데 빨리빨리 갈게요 형님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것이 바로 그래서 미국이 박정희를 초청해서 그해 11월 달에 케네디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일본을 거쳐간 거죠. 그런데 왜 최소한의 기초 작업을 완수한 후라는 단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 이게 참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8.12 성명의 핵심은 민정이양이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조건에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초 작업을 완수한 후에 민정이양 하겠다 할 때 최소한의 기초 작업이 뭐냐 이 부분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최소한의 기초 작업입니다라고 규정을 할 것이냐. 네, 박진은 아주 사악해요. 8월 12일 성명 발표한 지 하면서 동시에 김종필에게 정권을 창출할 비밀 계획을 수립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과 8월 1, 2일부터 3일 뒤 8.15 계획서라는 게 박정희의 지시에서 김종필이 만드는데 이것이 뭐냐면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 군정을 실시하던 우리 군부가 예편한 다음에 민정을 참가하고 어떻게 권력을 획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플랜을 짠 거예요. 다시 말해 권력을 군부가 민간 정부 형태로 계속 장악하는 계획을 만든 게 8.15 계획서고 이것이 모토가 되면서 바로 민주공화당이 나오는 겁니다. 민주공화당의 모체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김정필이 뭐냐면 재건동지회라는 것을 만들고 이 재건동지회라는 것이 이제 대중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이 기획부가 공작부가 중앙정부부예요. 이 양쪽을 가동시켜서 공화당을 만들어내면서 이른바 쉽게 말하면 이제 정권 창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왜 일본과 한일 협정을 추진하면서 뒷돈을 받아먹은 겁니까? 네, 우리 민족문연구소 그때 한번 했었잖아요. 공개한 CIA 문서에 나왔죠. 네. 이 공화당 창당 자체가 그렇게 해서 약속 위반과 매국적 매국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뭐냐면 이제 이제 계엄령을 해제하고 62년도 연말에 계엄령 해제하고 12월 17일 날 이제 헌법 개정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해서 통과되었어요. 네. 근데 당연히 헌법 개정은 투표율이 높았고 지지율도 높았겠죠. 민정 이양으로 가는 코스니까. 네네. 자,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으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시간 할 때 이거 조금 하고 요원형 선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박건영 실장님 오늘도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